하늘에서 가장 크고 밝게 빛나는 별이 뭘까요? 바로 태양인데요. 오늘 우주 읽어드립니다에서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 하늘에서 강력하게 빛을 뿜어내고 있는 태양계의 유일한 단 하나의 별, 태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문학 박사 이명현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태양은 태양이고 밤하늘에 보이는 별은 별이다. 그러니까 태양은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요. 밤하늘에 보이는 별과 조금 다르게 보이죠. 밤하늘에 보이는 별은 그 별을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뜨겁게 느끼거나 그러지도 않고 환해지지도 않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태양도 밤하늘에 우리들이 보고 있는 그 수많은 별들과 마찬가지로 별이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별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천문학적으로 이야기하는 별이 있고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별이 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할 땐 별 그러면 달도 별이고 행성도 별이고 소행성도 별이고 해성도 별이고 유성우 떨어진 것도 별똥별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거의 모든 천체를 그냥 우리가 별이라고 통칭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천문학자들이 엄밀하게 따져서 별이라고 부르는 것은 항성이에요. 이 항성은 뭐냐 하면 빛을 스스로 만들어서 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지구라든가 화성 같은 행성 또는 소행성들, 헬리해성 같은 해성들 이런 것들은 자기가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태양의 빛을 반사를 해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별이 뭐지? 그러면 스스로 빛을 만들어서 자기 자체의 존재를 알리는 천체, 그것을 별이라고 한다. 그리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따지면 항성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태양은 어떻게 빛을 낼까? 이 태양이 빛을 막 내기 위해서는 태양 속에서 뭔가가 빛이 만들어져서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 빛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을 우리가 핵융합이라고 부르고요. 핵융합이라는 건 뭐냐면 원자 핵끼리 서로 뭉쳐서 하나가 된다 이런 의미예요.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있는 것을 원자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수소 원자를 얘기를 해보면요. 가운데에 원자 핵이 있고요. 전자가 있어요. 근데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띱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성이 되기 위해서는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띄어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양성자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수소 원자는 양성자 한 개와 전자 한 개로 이루어져 있는 가장 간단한 구조의 원자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에서 제일 많은 원소가 뭐냐면 수소예요. 거의 75%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이라고 하는 별이 있으면 거의 대부분은 수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태양의 가운데 쪽을 가면 어떻겠습니까? 밀도가 훨씬 더 높겠죠. 이 수소들이 엄청나게 밀도가 높게 있기 때문에 서로 교란이 되겠죠. 그래서 원자 핵과 전자가 분리가 됩니다. 이런 입자들이 마구마구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태를 플라즈마 상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태양을 기체 이렇게 말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플라즈마 상태로 있는 것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밀도가 높다는 얘기는 이 양성자와 양성자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의 중심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양성자와 양성자가 서로 도망가지 못하고 달라붙게 됩니다. 그렇게 형성된 건 더 이상 수소가 아니겠죠. 양성자가 두 개가 되면 원자번호 주기율표 2번 그런 걸 헬륨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헬륨 원자 핵이 생긴 겁니다. 태양의 중심 부분에서 끊임없이 헬륨 원자 핵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막 합니다. 그런데 양성자 한 개 더하기 양성자 한 개의 질량하고 요거 두 개가 달라붙었을 때의 헬륨 원자 핵의 질량이 똑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결합을 하고 나니까 질량이 작아진 거예요. 그럼 나머지 부분이 어디 갔을까요? 어디든지 보존이 돼야 되니까 나머지 차이가 나는 만큼이 빛 에너지로 바뀌어서 우리들의 눈에 보이고 태양은 끊임없이 핵융합 작용을 하면서 이 빛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요. 별이 탄생했다 이런 이야기는 핵융합 작용을 시작해서 빛을 낸다. 그 시점을 우리가 별이 탄생 그리고 나중에 더 이상 핵융합 작용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을 못 만들어내겠죠. 그 순간을 별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태양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질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핵융합 작용을 통해서 바뀌게 되더라도 보존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질량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태양은 사실은 질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태양에서 폭발을 하게 되면 태양 내에 있거나 태양의 대기에 있던 물질들이 바깥으로 분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출이 된다는 얘기는 질량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사실은 거의 모든 별들이 그냥 활동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폭발을 하거나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질량을 잃어버리고요. 전체 일생을 거쳐서 한 10% 이상을 보통 잃어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태양은 아직까지는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씩 질량이 줄어들지만 엄청나게 줄어들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고요. 뭐 그냥 1~2% 정도 이렇게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그럼 태양계 내에서 태양은 제일 큰 천체고요. 제일 강력한 천체인데 얼마나 크냐 하면요. 지구랑 비교를 해보면 크기가 지구의 109배. 그러니까 지구 100개를 늘어놓으면 태양의 크기가 되는 거고요. 질량으로 따지자면 거의 한 33만 배? 엄청나게 크고요. 사실 이 태양계라 그랬잖아요. 태양계에는 행성도 있고 위성도 있고 소행성, 뭐 외소행성, 해성 다 있는데 이 모든 걸 합쳐봤자 태양의 하나의 질량에 비해서는 엄청 작습니다. 거의 99.9%의 질량을 태양이 다 가지고 있고요. 이 태양은 그야말로 태양계 그 자체다 이렇게 말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태양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본다 그러면 지구의 대기에 낀 구름 같은 거 보고요. 그 다음에 표면을 봐도 육지와 바다를 보지만 지구의 중심 부분을 볼 수 없잖아요. 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은 태양의 바깥쪽 대기층을 보고 있는 거고요. 태양의 속은 보지 못합니다. 근데 태양은 이렇게 구 형태이기 때문에 구조가 있어요.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여러 관측을 통해서 찾아낸 바에 따르면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핵융합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태양의 핵이 있는데요.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온도로 따지면 1000만 도 이상. 그 핵층에서 이제 계속해서 빛이 만들어지거든요. 빛을 복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복사층이라는 게 있어요. 이 복사층을 통해서 태양의 핵에서 만드는 빛들이 막 나오게 됩니다. 그 층을 통과하고 나면 그 바깥에 대류층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대류라는 것이 이렇게 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서는 계속 빛들이 이렇게 도는 층이 있습니다. 핵에서 만들어진 빛들이 그까지 나오는데 거의 뭐 10만 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에서 보고 있는 태양의 빛은 사실은 지금 막 만들어진 빛이 아니라 태양의 내부에서 거의 10만 년 전에 만들어진 빛이 복사층을 뚫고 대류층을 뚫고 나온 거예요. 그렇게 나온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태양의 대기라고 부르는 층이 있는데요. 광구, 채층, 코로나 이렇게 부르는데요. 광구라고 하는 곳에서는 흑점 같은 것들, 흑점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의 아까 가운데 부분이 한 1000만 도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태양 표면까지 이게 막 빛이 뚫고 나오면 온도가 한 6000도 정도가 됩니다. 그거보다 조금 낮은 온도가 있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이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기 때문에 흑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광구층에서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채층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홍염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흑점 주위에서 물질이 분출되는 건데 자기장이 잡혀가지고 며칠 몇 날을 그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홍염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가끔씩은 태양 표면에서 폭발 현상이 일어나서 물질들이 분출이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걸 플레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굉장히 특이한 게 있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는 굉장히 옅은 대기층인데 온도가 100만 도가 넘어갑니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가운데가 1000만 도 이상이었는데 표면에 오게 되면 한 6000도 정도 되는데 더 바깥쪽으로 옅게 펼쳐져 있는 대기인 코로나가 100만 도 온도를 갖고 있다고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태양 표면을 뚫고 나오는 굉장히 많은 분출물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운동 에너지가 커져요. 그렇게 커지는 운동 에너지가 온도로 변했을 거다, 열로. 그래서 코로나가 뜨거워졌을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는 온도는 뜨겁지만 워낙 옅어요. 밀도가 낮아서 평상시에는 안 보입니다. 개기 일식이 일어날 때 바깥쪽에 막 펼쳐져 보이는 코로나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그때 코로나 관측을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가운데 핵, 그다음에 복사층, 대류층, 광구, 채층, 코로나, 이게 태양의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기억해 두실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빛은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빛이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열을 내뿜는 태양은 결국에는 폭발을 하게 될 것인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그 질량의 크기에 의해서 별들의 일생이 다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도 가지고 태어난 질량이 있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일생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는데, 태양 같은 별들은 죽어갈 때도 그 자체가 폭발할 수 있는 만큼의 동력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만큼 폭발을 일으킬 만한 질량의 임계점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태양은 초신성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폭발을 통해서 생을 마감하지 못하고 그냥 태양이 불안정해져서 태양이 해체되는 수순을 밟으면서 태양이 마감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태양은 충돌하는 그런 현상이 있지 않은 한 결국은 태어날 때부터 폭발하지 못할 운명을 타고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태양의 수명을 보통 100억 년 정도를 잡아요. 이 수명이라고 하는 거는 태양이 핵융합작용을 통해서 빛을 내는 시점부터 핵융합작용이 꺼지는 시점까지, 그런 시점인데 한 반 정도 살았고, 그러니까 지금은 태양은 가장 안정되어 있는 시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구도 굉장히 안정되게 태양 에너지를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50억 년 후에 핵융합작용이 꺼져서 빛을 더 이상 내지 않는다고 치면, 이게 끝에 가면 안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태양이 지금 모양대로 있지 못하고요,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다. 그러면 이 태양 자체의 크기가 지구의 궤도, 공정 궤도죠, 거기까지 막 침범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지구의 공정 궤도가 더 밀려나는 현상이 생길 텐데, 이미 그때쯤 되면 태양이 막 확 가까이 오르니까 너무 뜨거워지겠죠. 그러면 바닷물 다 증발할 거고요, 대기 다 날아갈 거고요. 그래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되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지구라고 하는 것은 지구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이 태양의 운명에 따라서 지구는 물리적인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태양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특별히 제작한 탐사선을 보냈는데요, 바로 태양 탐사선 파커입니다. 이 태양 탐사선은 2025년까지 활동을 하게 되어 있고요, 태양 근처를 근접해서 사진을 찍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커 태양 탐사선을 통해서 코로나 지역에도 직접 들어가 보고요, 그럼 거기는 입자들도 관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지금 수집을 하는 중이에요. 아마 이 파커 태양 탐사선이 활동을 마감하는 2025년이 지나고 나면 그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 태양의 어떤 현상을 알게 되니까 태양 형성에 대한 것도 우리가 많이 알게 될 겁니다. 태양이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별이 태어날 때는 행성이 같이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공동 운명체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태양이 지난 한 46억 년, 50억 년 동안 계속해서 에너지를 뿜어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살아간 것인데, 태양계 내에 있는 모든 행성들, 특히 지구 생명체에 큰 에너지를 주는 동력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구와 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요,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기밀은 바로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또 달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태양계가 형성이 되는데 작은 물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마구마구 뭉치면서 하나의 큰 덩어리를 형성해서 지금의 지구와 달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 태양계가 생겼을 때는요, 지금과 달리 지구 같은, 달 같은 이런 원시 행성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막 떠돌다가 지금의 지구 위치에 정착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정착을 한 다음에 또 떠돌고 있던 어떤 지구보다 조금 작은 천체가 지구에 붙잡히는 거예요. 흔히 포획되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되어서 지구와 달이 형성되었다. 그런데 요즘에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가설이 등장을 했습니다. 흔히 충돌설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시 지구가 하나가 있었고요, 화성 크기만한 어떤 원시 행성이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충돌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좀 작았던 원시 행성은 완전히 해체가 되도록 깨져 버렸고요, 이 지구는 반 이상이 깨어졌습니다. 그렇게 깨어졌다가 얘네들이 깨어진 것들이 중력에 의해서 다시 뭉치는 현상이 생기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구가 생기고 달이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는 과학자들이 원시 지구와 원시 행성이 충돌해서 깨졌다가 다시 뭉치는 과정에서 지구와 달이 형성되었다, 그 가설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처음부터 근처에 있던 것들이 뭉쳐서 지구와 달이 되었다면 달과 지구가 마주보고 있는 면과 반대편 입장에 물질 분포가 그냥 골고루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달에 있는 물질의 분포를 그동안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지구를 바라보고 있는 쪽에 물질들이 훨씬 더 많이 모여 있고 밀도가 높다는 얘기죠. 반대편이 물질의 분포가 더 밀도가 낮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깨졌다가 다시 뭉치게 되다 보면 지구 근처에 있던 애들은 지구로 뭉쳤을 거고요. 지구로부터 거리가 떨어진 애들이 뭉칠 때 아무래도 지구에 가까운 쪽에 더 무거운 것들이 많이 몰리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충돌에 의해서 생긴 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고요. 아폴로 계획 같은 걸 통해서 달에 가서 달에 있는 암석들을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굉장히 재밌는 현상들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동위원소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염소 같은 거 있잖아요. NaCl 할 때 그 Cl. 이게 17개의 양성자와 17개의 중성자가 있는 것이 보통의 이제 염소인데요. 이 중성자가 더 많거나 적은 것을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동위원소의 비율을 따져보면 가벼운 쪽의 동위원소가 지구로 많이 있고요. 무거운 쪽의 동위원소들이 달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달이 가지고 있는 원소라든가 지질학적인 밀도 분포 이런 것들이 충돌설을 굉장히 강하게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과학자들은 충돌 가설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초창기 태양계에는 큰 천체들이 형성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위성과 행성들 사이에 찌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미행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덩어리들이 수도 없이 지구로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지구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뜨거운 상태겠죠. 그러한 과정을 겪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충돌을 하면서 지구 표면 밑에 있던 그런 암석들이나 이런 것들이 분출이 되겠죠. 화산 폭발이 왕성하게 일어나고요. 마치 마그마 상태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지구에서의 그런 변동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 와중에 지구에 충돌하는 천체들 중에서는 상당히 많은 물 분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지구에 충돌하면서 지구의 전체를 흔드는 역할도 했지만 지구에 물을 공급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공급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 표면이 좀 식겠죠. 그리고 바다가 형성이 되죠. 그 바다가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다시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고 구름이 형성되고 다시 비를 내리고 이러한 선순환 과정을 거치면서 지구에는 차갑게 식어진 지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위에는 대기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바다가 형성이 되는 이러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형태의 지구의 모습이 갖춰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구 생명체는 언제 탄생을 했고 어떻게 진화했을까? 지금 남아있는 화석적인 증거로는 거의 35억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초창기의 생명체들은 대부분 미생물이나 박테리아 단계의 단순한 단세포 생명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단세포 생명들이 뭉쳐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세포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 다세포 생명들이 서로 분열을 하면서 점점 복잡한 형태의 생명체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주로 바다에서 형성이 되어서 융성하게 퍼져나가고 있던 생명체들이 육지로 진출을 하기 시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었는데요. 기후의 변화하고 대기 조성의 변화인데요. 지금 지상에 살고 있는 이런 육지 생물들의 대부분들은 산소로 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식물들은 이산화탄소로 호흡을 합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서 지구상에서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때는 식물들의 전성기가 되고요. 나무들이 정말 쭉쭉쭉쭉 뻗어 올라가서 몇백 미터짜리 나무들이 뿌리 없이도 막 자라게 되는 그런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 나무들이 일제히 넘어지는 시기가 있었는데요. 다 나중에 석탄으로 변하게 돼서 우리가 석탄기라고 부르는 그런 시절이 있고요. 이제 이산화탄소로 꽉 찼던 지구에 점점 더 산소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동물이라고 부르는 그런 생명체들이 탄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던 생명체들은 몇 번의 소행성 충돌이라든가 지구상의 지각 변화와 기후 변동을 통해서 멸종을 맞게 되는데요. 그때 그렇게 살아나왔던 포유류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공룡을 대신해서 지구의 주인이 되면서 개체수도 늘어갔고요. 종도 늘어가면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 오다가 200만 년 전 이 무렵이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든가 이런 종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약 20만 년에서 25만 년 전이 되면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종인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우리 현생 인류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의 아주 끝자락에서 지금 문명을 건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재미있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만약에 달이 없었다면 지구는 어떻게 되었을까? 물리적으로 달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달이란 단어가 일단 없겠죠. 그러면 한 달, 두 달 단위로 따지는 이 모든 것들이 없을 거고요. 월급이란 개념도 없을 거고요. 우리가 문화적으로 달과 연계되어 있는 많은 것들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주 현실적으로는 달이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지구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초기의 지구는 굉장히 빨리 자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7, 8시간 정도로 굉장히 빨랐던 지구의 자전이 24시간이 되었고요. 이 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구의 자전이 굉장히 느려졌습니다. 또 달이 존재함으로써 밀물, 썰물, 조성력이라고 그러죠. 그런 게 있게 되면서 우리로 하여금 안정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됐을 거고요. 지구 표면에서의 변동이 상당히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변동이 없이 굉장히 안정된 상태였다면 분자적인 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촉진될 이유가 별로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생명체의 탄생도 지연되어 있을 가능성은 크죠. 하지만 달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체가 생겼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증거들이 많지 않고요. 달 때문에 생명체가 촉진되었을 가능성은 굉장히 크게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달이 없었다면 아마도 지구의 생명체가 지금까지 번성하는데 좀 더디게 진행이 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달은 지구와 약 46억 년을 함께 해온 태양계의 단짝이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달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그런 질문들을 몇 가지 받아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말 그대로 슈퍼문입니다. 그러니까 큰 달이라는 거죠. 지구가 있고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을 하는데 완벽한 원궤도를 돌고 있지는 않습니다. 타원궤도를 돈다고 하는 것인데요. 타원궤도라고 하는 것은 초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초점 중에 한 곳에 지구가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달이 지구를 돌 때 지구와 가까운 지점이 생기겠죠. 그걸 근지점, 그 다음에 좀 먼 지점이 생기는데 그거를 원지점,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근지점에 오게 되면 달은 원래 물리적인 크기 똑같은데 거리가 가까워요. 그럼 겉보기 크기가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우리가 슈퍼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달이 지구에 가깝기 때문에 달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도 당연히 커질 거죠. 그런데 흔히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대지진을 일으킨다든가 기상재난을 갖고 온다든가 이런 것들은 달이 가지고 있는 중력의 영향이 지구에 미치는 그 정도의 영향적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조수간만에 잘 커진다든가 그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기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분명히 초생달인데요. 자세히 보니까 둥근 달이 희미하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시력이 좋은 걸까요? 아니면 하늘에서 아주 특별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걸까요? 흔히 지구조 또는 지구광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는데요. 우리가 초생달을 보거나 반달을 보면 우리 눈에 밝게 보이는 부분들은 태양빛을 달이 반사해서 지구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근데 이 지점에서 되게 재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날아오는 빛을 지구가 또 반사를 하게 되겠죠. 그럼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이 또 반사를 하죠. 그래서 보게 되는 것이 지구광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광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지구가 태양빛을 얼마나 많이 반사하는지 하는 반사도를 측정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요. 또 이게 기상 데이터를 얻는 데도 쓰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지구조 한번 보시면 굉장히 예쁩니다. 그 초생달이 있을 때 옆에 동그랗게 그림자처럼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때를 기다리셨다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달은 형성 단계부터 지구와 끈끈한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부터 서로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데요. 살다 보면 달처럼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좋은 인연을 만들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주 읽어드립니다는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곁에는 달같이 소중한 인연이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그 사람의 달로 존재하고 계신가요? 제가 대학원생 때 이야기인데요. 대학원 이제 연구실에서 논문 읽고 작업하고 있는데 근처에 있는 어떤 초등학교 학생이 찾아왔어요. 제 기억에 아마 5학년 여자아이였던 것 같은데 제가 제일 만만했는지
저한테 다가와서 질문을 던졌어요.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는데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를 알아오래 그랬대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빼고 직접적으로 증거를 알아오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제가 알고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를 했죠. 뭐 예를 들어서 다들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배를 보면 돛대가 이렇게 보였다가 넘어가고 보이니까 이렇게 지구가 둥글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렇게 말고 자기를 직접 설득시켜버리는 거예요. 뭐 막 얘기를 하고 뭐 종이를 꺼내갖고 막 이렇게 이랬는데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보면 믿겠다는 건데 자기 눈으로 믿으려면 우주 여행을 해야 되는데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타일러서 돌려보내고 그 다음날 오면 가르쳐주겠다 하고서는 이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대학원 동료들과 머리를 싸매고 막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뾰족한 수가 없잖아요. 그냥 우린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왔어요. 왔는데 얘가 친구들 데리고 왔어요. 여러 명. 그래가지고 우리는 또 궁색한 대답을 했겠죠. 납득이 안 되고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뭐 타협을 했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망원경으로 별 보여주고 짜장면 사주고 그냥 아는 것을 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구가 둥글다. 우린 누구나 다 수긍해. 물론 평평한 지구로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증거가 있고 사진도 있고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여학생이 던졌던 질문처럼 돌아가서 내가 어떻게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지? 어떻게 알아냈지? 생각하면 사실 막막하잖아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직접 눈으로 보는 거죠. 내 눈으로. 내 눈으로 못 본다면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본 것을 믿는 게 최고잖아요. 그 여학생이 던졌던 질문은 굉장히 궁극적인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구를 떠나면서 지구를 막 바라보는 거죠. 이런 작업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보다 둥근 지구의 모습을 외곽에서 보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됩니다. 아무리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도 지구가 둥글게 보이지 않아요. 지구가 지름이 12,800km고요. 둘레가 4만 km예요. 4만 km. 그러면 4만 km의 공에 공률을 알 수 있으려면 높이로 얼마를 올라가야 이걸 볼 수 있냐? 30km 이상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나마 공률이라고 하는 걸 확인할 정도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지구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인데 10km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부터 둥근 지구를 눈으로 목격하기 시작했냐면 기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근데 그 기구는 대부분 1900년대 초반에 막 레이스를 벌였거든요. 서로 경쟁을. 누가 높이 올라가나 경쟁. 그러다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둥근 지구를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1936년에 미국의 사우스 다코타라고 하는 주에 있는 국립공원에서 기구를 띄우는데 이게 한 37km 정도까지 올라갔다 그래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부록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눈으로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공률이 보입니다. 그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직접적으로 관측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구가 반경이 12,800km, 둘레가 4만 km인데 기껏 그 정도 올라가서 보니까 지구의 일부밖에 안 보이잖아요. 지구의 공률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동그란 지구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국제우주정거장이라고 있는데요. 그 이소연 박사님도 갔다 오시고 굉장히 많은 우주인들이 갔다 왔는데 그럼 국제우주정거장 그러면 우리는 엄청 먼 곳에 있다고 생각해요. 지상에서 400km에서 500km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게 12,800km 직경에 400km, 500km니까 그냥 붙어 있는 거죠. 400km, 500km 있는 국제우주정거장 가서 그걸 통해서 봐도 한 대륙 정도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 달까지 가는 여정의 중간 어디쯤 가야 비로소 동그란 지구를 보는 거죠. 이게 이제 경쟁을 하죠. 그래서 더 높이 올라가는 기구들이 있으면서 이제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획기적으로 지구의 공률을 많이 보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세계 2차 세계대전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전쟁이죠. 뭐 전쟁이 끝나면 그 전쟁의 의미를 따지잖아요. 세계 1차 세계대전은 우리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싸울 수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고, 세계 1차 세계대전 영화 같은 거 보시면 군인들 쓰는 모자나 군복이나 이게 다 어설프고 균일화된 것이 없어요. 2차 세계대전은 진영별로 탁탁탁 기능적으로 굉장히 체계화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특히 위력을 발사한 것들이 비행기입니다. 레이더 통해서 이렇게 막 추적하기도 하고 비행기 날아가면 폭격전 일어나고 미사일 쏴가지고 폭격시키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했던 시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로켓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이걸 이제 평화적인 목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독일은 이제 패전국이니까 그 로켓 개발하던 과학자들이나 엔지니어들이 소련과 미국으로 다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소련과 미국이 경쟁을 벌이는데 독일에서는 실험을 했죠. 로켓 실험을. 아마 아실 겁니다. V2 로켓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탄도미사일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높이 올라가면서 사진을 찍는데 이거 되게 무식한 방법이에요. 무인 로켓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그럼 로켓을 쏩니다. 쏘다가 올라가서 사진을 막 찍어요. 필름 카메라죠. 막 찍어요. 찍은 다음에 자유롭게 떨어집니다. 지금처럼 연료통을 재활용해서 돌아오고 이런 거 없어요. 기술. 올라갔다 찍고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박살나겠죠. 그럼 막 수거해가지고 현상하고 인하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1940년대의 이야기인데 이 V2 로켓으로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100km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100km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주인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주에 갔다 왔다는 건데 도대체 어디까지를 우주라고 할 거냐? 달에 갔다 오면 우주에 갔다 왔다고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구 바깥이라는 개념을 지구 표면이라고 부르잖아요. 표면 바깥에 있으면 지구 바깥이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는 다 지구 바깥에 있으니까 외계에 있는 거죠. 그러면 대기가 있는 곳까지. 근데 대기도 성층권, 무슨 층 되게 많잖아요.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럼 어떤 사람은 근본적으로 중력의 영향을 따지자고 해요. 달까지 지구의 중력 영향이 미치잖아요. 달도 지구다 이렇게 어깃장을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기가 좀 희박해지고 이러는 곳까지를 임의로 거기를 지나면 우주 공간이라고 쳐주자고 합의를 한 거죠. 그게 대략 100km입니다. 100km를 넘어갔다 오면 우주인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신 분들 다 합쳐서 한 550명쯤의 우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km를 통과했다는 거는 드디어 우주 공간으로 우리가 날아갔다. 그래서 이 V2 로켓이 올라갔습니다. 100km 올라가는 게 더 많죠. 찍었는데 둥그런 지구에 피자 딱 잘라놓은 한 조각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나왔어요. 근데 이 V2 로켓을 여러 번 쏘면서 여기 찍고 저기 찍고 해서 모자익을 해서 진짜 이제 둥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V2 로켓으로 성공했어요. 이제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동그란 지구는 아직 못 봤잖아요. 동그란 지구를 처음으로 본 것이 달 탐사 경쟁에서 나타납니다. 달 탐사 경쟁은 미국은 아폴로 계획, 소련은 루나 계획. 이 두 개가 경쟁을 하는데 항상 루나 계획을 하는 소련이 조금씩 앞섰어요. 근데 루나 오비터 1호가 1966년에 지구의 모습을 찍었어요. 그런데 보름달처럼 된 지구가 아니고요. 반달처럼 생긴 지구. 그래도 온전한 지구지만 동그란 건 아닌 것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칼라 사진으로 지구를 처음 찍은 거는 1968년에 아폴로 8호예요. 얘도 반달 정도예요. 이때까지도 여전히 동그란 지구를 못 봤어요. 아폴로 11호가 갔잖아요. 그 사람들도 반달처럼 생긴 지구를 보고 왔어요. 그럼 동그란 지구를 언제 봤느냐? 1972년 12월 달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태우고 달러 갔던 아폴로 17호가 드디어 동그란 지구의 모습을 사진을 칼라 사진 찍어 보냈어요. 그래서 지구의 별명이 생깁니다. 블루 마블, 푸른 구슬, 푸른 보석. 그래서 그 이후로 지구의 애칭이 블루 마블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더 멀리 가게 됩니다. 화성 탐사선이 메리너 10호가 한 260만 킬로미터, 달까지의 거리가 38만 킬로미터거든요. 그러니까 한 7, 8배 더 먼 거리에 가서 지구와 달 사진을 찍어 보내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먼 곳에서 지구를 이렇게 보기 시작했고요. 갈릴레오라고 하는 목성 탐사선이 있었는데 얘는 620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38만 킬로미터에 거의 20배가 가까이 되는 먼 거리에서도 지구와 달의 모습을 찍어오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먼 곳에서 지구를 찍어보내는 경쟁이랄까? 이런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주노라고 하는 목성 탐사선인데요. 거의 1000만 킬로미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세한 사진들을 찍어오는 것들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화성으로부터는 지구 사진이 많이 찍혀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르스 서베이어라는 게 2003년에 보낸 게 있는데 이게 한 1억 4천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제 먼 곳에 찍은 거죠. 그렇게 찍어서 보내주고 그 다음에 화성 표면에서 활동하는 탐사선들이 있어요. 화성의 하늘도 찍어보내고 해가 뜰 때, 질 때 노을도 찍어보내고 이런 것들을 막 찍어보내고 화성에서 일어나는 일식도 찍어보냈어요. 그래서 화성으로부터 오는 탐사선으로부터 오는 사진은 당분간도 계속 올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런 사진을 보내준 스피릿, 오포튜니티 얘네들은 활동을 멈췄지만 마르스 글로벌 서베이어호라든가 이런 몇 대가 인공위성처럼 돌고 있고요. 고정되어 있는 화성 탐사선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리고 마르스 2020이라고 하는 미국 화성 탐사선이 착륙을 합니다. 이어서 중국의 탐사선, 아랍에미레이트 탐사선 이렇게 세 대가 화성에 내릴 거예요. 걔네들이 또 돌아다니고 사진 찍고 해서 더 풍성한 사진을 우리에게 막 보내줄 겁니다. 지구에서 화성을 관측하는 것만큼 화성에서 지구를 관측하는 것도 어쩌면 더 많은 관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성에서 바라보는 지구는 우리가 화성 바라보는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빨간색으로 보이고 점으로 보이거든요. 망원경을 보면 이제 좀 보입니다. 그런데 화성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어떻게 보일까? 화성보다 지구가 2배 크거든요. 그럼 2배 크게 보일 거예요, 겉보기가. 근데 워낙 멀어서 눈으로는 그냥 밝게 보이고 약간 푸른빛을 내면서 밝게 보이겠죠?
그러면서 항상 화성에서는 지구를 바라볼 때 금성, 수성이나 마찬가지로 안쪽 행성이기 때문에 해질 무렵 해 뜬 직후에만 보일 거고, 어떤 때 이 세 개가 나란히 보이는 때도 있을 거예요. 되게 멋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고 점으로 보입니다. 망원경을 갖고 보면 우리가 화성을 보듯이 조금씩 크게 보이겠죠. 네, 그렇게 보이는 것이 그 모습이고요. 이제 조금 더 멀리 나가 볼게요. 카시니라고 하는 탐사선이 갔는데요. 이 카시니 탐사선은 목성, 토성의 위성과 토성 자체를 관측을 많이 해서 여러 개를 정보를 우리에게 줬던 곳이기도 하고, 이 카시니 탐사선이 토성 주위를 돌면서 지구 사진을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 굉장히 멋져요. 토성의 고리를 토성 근처에 가서 보니까 지구상에서 볼 때는 몇 개로 이렇게 보이는데 수없이 많은 해들이 질서정연하게 보이는 것이 카시니호가 찍은 사진에 보면 보이고, 심지어는 그 사이로 위성들이 흘러가거든요. 이게 지나가면 그거의 중력에 의해서 얼음 알게 이루어져 있는 태들이 출렁출렁거립니다. 그런 곳에서 이 태들 사이로 지구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확대해 보면 그 옆에 간신히 작게 붙어 있는 달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그런 모든 사진 중에 토성태 사이로 보이는 지구의 사진, 확대해서 보면 작은 점처럼 붙어있는 달까지도 보이는 이 사진, 저 사진은 정말 멋진 사진인 것 같고요. 카시니 탐사선은 과학적인 탐사를 하는 탐사 위성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진은 과학 탐사 위성이 찍었지만 인류가 만들어내는 가장 위대한 예술 작품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 사진은 감히 인류 역사상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큰 감동을 준 더 위대한 예술 작품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보이저 1호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보이저 1호와 2호가 있는데요. 이 보이저 1호와 2호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태양계 외곽에 있는 행성들, 또 그들의 위성들을 근접 촬영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탐사선이었어요. 그러니까 1977년 8월 말에 보이저 2호가 먼저 발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9월 달에 보이저 1호가 발사가 됩니다. 좀 이상하시죠? 1호가 먼저 발사가 이유가 되는 건데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1호와 2호의 각각의 궤도가 있고 이것들이 탐사를 한 순서가 있고 이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1호, 2호를 만드는데 출발을 먼저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먼저 해가고 나중에 앞지릅니다. 그래서 보이저 1호가 1977년에 발사가 되어서요. 1979년 무렵이 되면 목성 근처를 지납니다. 목성을 관측을 하고 위성들을 관측을 합니다. 그리고는 얘는 태양계 바깥을 향해서 계속 항해를 합니다. 근데 이 태양계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가운데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있으면 주변에 수성, 금성, 토성, 목성, 천왕성, 해왕성이 거의 같은 원반에서 돕니다.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돌고, 명왕성이 조금 삐딱하게 돌았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행성이나 위성들은 이렇게 돌고, 탐사선들도 태양계의 원반 면을 통해서 가겠죠. 관측을 하고 옆을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보이저호는 목성을 관측한 다음에 약간 이렇게 뜨게 됩니다. 1990년쯤이 되었을 때 해왕성 궤도에 위치를 하는데 이렇게 면에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떴어요. 마치 사다리 같은 걸 놓고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는, 약간 2층에서 밑에 사람들 모아놓고 사진 찍는 이런 뷰가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칼 세이건이 태양계 사진을 찍자고 제안을 합니다. 더 멀리 가면 지구가 너무 어두워서 보이저호의 카메라로 지구가 안 담겨요. 더 멀리 가기 전에 카메라를 태양계 안쪽으로 돌려서 태양계 가족 사진을 찍자고 제안을 합니다. 극심한 반대에 부딪힙니다. 과학자들이 반대해요. 엔지니어는 반대해요. 왜 그러냐면 태양을 찍는 거랑 별을 찍는 기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별은 찍는 기기를 태양에 갖다 놓으면 이게 터져버립니다. 금방 고장나버려요. 태양이 비록 멀지만 그래도 압도적으로 밝은 천체잖아요. 그래서 이 기기가 고장날까 봐. 그래서 칼 세이건이 그런 것이 고장나지 않게 다 계산해가고 설득을 합니다. 드디어 1990년 2월 14일 날 발렌타인데이 때 이 카메라를 안쪽으로 돌려서 태양계 가족 사진을 찍습니다. 수성은 태양에 너무 가까워서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묻혀버렸고, 화성은 이미 지구보다 멀잖아요. 어두워서 안 찍힙니다. 해왕성과 천왕성은 찍히긴 찍힌데 이렇게 흐르면서 찍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계 가족 사진을 드디어 완성을 합니다. 그때 찍힌 지구의 모습이 있어요. 1990년 2월 14일 날 보이저 1호가 찍은 사진인데요. 그 사진에 한 픽셀도 안 되는 점이 찍힙니다. 지구가. 이 사진의 이름이 창백한 푸른 점, 영어로 페일 블루 도트. 인류 역사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먼 곳에서 찍은 지구 사진입니다. 블루 마블 해서 지구의 별명이 페일 블루 도트로 바뀝니다. 페일 블루라는 색깔이 약간 푸른 계열의 색깔인데 지구가 이제 푸른 색깔을 내니까, 근데 페일이 얼룩졌다는 뜻도 있거든요. 저 때 무슨 색깔이 나타나겠어요? 한 점밖에 안 픽셀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얼룩이라고 해도
그렇잖아요. 창백한 푸른 점. 그래서 창백한 그럼 약간 또 의인화된 느낌이 있잖아요. 천문학자들이 이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말 번역을. 근데 물리학자들은 되게 또 물리학자들이 좀 몸이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창백한 푸름에 창백한이라는 거를 보다는 얼룩진 이런 거를 좋아해요. 번역판에. 그래서 제가 칼 세이건의 아내인 앤드류안이라는 분이랑 인터뷰하고 할 때 이 이야기를 갖고 와서 페일 블루 돛이라고 지었는데 페일 블루라고 하는 색깔도 있고 얼룩이라는 의미도 해서 이렇게 약간 한국에서 이런 논쟁이 있다 했더니 그분도 역시 이런 감성 없는 물리학자들 저거를 보면 무심하기 짝이 없는 작은 점이잖아요. 그런데 저 점 속에는 77억 인구가 다 있었고 그렇게 생각하면 저 페일 블루 돛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게 그냥 이름을 얘기 안 해도 저것만 바라보고 있을 때 느끼는 감정들 있잖아요. 저걸 보고 있으면 되게 연약하다고 느끼고 정말 우리는 하찮은 존재구나, 미약한 존재구나 이런 것들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막 경외감, 경이로움 이런 게 같이 오고 허무함, 허망함 여러 가지가 솟구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발표하신 가수분이 계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사람마다 느끼고 그냥 저걸 쳐다보고만 있어도 느끼고 저것을 찍게끔 된 인류의 문명에 대한 생각도 할 수 있고 보이지오는 또 무심히 따라가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해주니까 사실 예술 작품이라는 게 그 작품 자체의 어떤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면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공유하게 하고 공감하게 하는 거 이런 능력으로 따지자면 정말 멋진 비싼 저 64km라는 게 날아가서 그렇게 과학자들이 반대하는 걸 무릅쓰고 찍어보낸 그 작은 하나의 점.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가장 지적이고 가장 감성적인 감수성을 일으키는 우리를 성찰하게 만드는 점인 것 같아요. 1990년에 쐈다 그랬잖아요. 2020년이 되면 3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디지털 리마스터링. 원래 데이터를 현대적인 이미지 프로세싱 기법으로 처리를 다시 했어요. 예전에 찍었던 사진을 그대로 쓰고 있었는데 거긴 노이즈도 많고 잡음도 많고 푸른색으로 보이지만 주변이 얼룩덜룩하고 이러잖아요. 디지털 처리를 해가지고 깔끔하게 노이즈를 죽이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정말 더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게 확 와닿습니다. 예전 게 되게 정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얼룩덜룩하고 정감이 있는데 이 이미지 프로세싱에서 낸 걸 보면 정말로 고독하고 외롭고 떠있고 작고 하찮고 그러면서 경이로움을 느끼는 그야말로 페일 블루도 창백한 푸른 점을 볼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천문학자입니다. 소개할 때마다 항상 듣는 질문들이 있어요. 우주에 정말 외계인이 있습니까? 외계인, 즉 외계 생명체에 대한 수많은 미스터리와 음모론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그 궁금증을 밝혀낼 과학적 첫걸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바로 외계 생명체가 살 수 있을 만한 외계 행성을 찾아내는 일, 과연 이 드넓은 우주에서 제2의 지구를 찾는 일이 가능할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문학 박사 강성주입니다. SF 영화의 소재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외계인이죠. 외계 행성을 찾고 연구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영화처럼 제2의 지구를 직접 찾아보고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을 건데요. 외계 생명체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일단 학자들이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들은 갑자기 ET 같은 외계 지적 생명체가 짠 하고 나타나서 악수를 하거나 우리한테 와서 인사를 하고 그런 모습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외계 행성의 특징에 따라 지구처럼 땅이 있는 행성이면은 팔, 다리가 있는 형태의 생명체를 찾을 수도 있을 거고요. 목성이나 토성처럼 땅이 없는 기체 행성일 경우에는 물속을 생각해 봤을 때 아마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민들레 씨앗 같은 형태로 떠돌아다니는 외계 생명체도 분명히 존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계 생명체와 외계 행성의 외계는 사실 약간은 같으면서도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외계 생명체에서의 외계는 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구 밖에 있는 생명체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외계 행성의 외계는 태양계 너머에 다른 별을 돌고 있는 행성을 뜻하는 뜻의 외계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태양계, 우리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이렇게 8개의 행성과 그 바깥쪽에 혜성과 소행성들이 많이 있는 카이퍼 벨트, 그리고 넓게 보면 태양 중력의 영향으로 인해서 얼음 덩어리와 수많은 혜성이 위치하고 있는 오르트 구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오르트 구름까지를 태양계라고 부를 수 있다면은 우리 태양계와 같이 다른 별을 돌고 있는 다른 많은 행성들, 즉 태양계 바깥에 있는 별을 돌고 있는 행성들을 우리는 외계 행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태양계에서 외계 생명체가 높은 확률로 존재를 하고 있을 후보 중에 하나는 목성의 위성 유로파입니다. 그런데 만약 유로파에서 외계 생명체가 발견이 된다면 외계 생명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지구 바깥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하지만 외계 행성에서 발견이 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 태양계의 식구이기 때문에 외계 행성에서 발견된 것은 아니게 되겠죠. 이렇게 외계 생명체와 외계 행성에서 각각 의미하는 외계의 의미가 조금씩은 다르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태양계가 아닌 외계 행성을 연구하는 이유는 뭘까요? 외계 행성을 연구하는 이유는 우리 태양계가 우리 우주에서 특별한 존재가 아닌 기본적인 단위라는 것을 천문학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그것을 검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외계 행성을 찾고 있는 거고요. 태양계에서 지구와 같은 곳은 우리 지구가 유일하다는 것이 탐사를 통해 확인이 되었어요. 지구와 닮은 행성이 만약 다른 별에도 있다면 그 별에도 외계 생명체가 살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태양계 바깥에서 우리 지구와 같은 행성을 찾아보자 하는 것이 바로 외계 행성을 연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외계 행성 탐사를 통해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행성의 특징이 태양계 내에서만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태양계에는 없는 슈퍼 지구형 또는 거대 가스형, 이런 모든 형태의 외계 행성들이 우주에 대한 인류의 지평의 확장에 큰 도움이 될 거고요. 2019년도에는 외계 행성 탐사에 대한 내용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과학계의 요즘 중요한 연구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언제부터 외계 행성에 대해서 궁금해했을까요? 아주 고대 시대 때부터 우리 우주관을 지배했었던 것은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관으로 대표되는 천동설입니다. 즉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을 비롯한 모든 행성, 별, 우주에 떠있는 모든 천체가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천체 현상에는 천동설로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천문 현상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금성의 모양이 바뀌는 현상이라든지 화성의 움직임이 한쪽으로 가다가 다른 방향으로 바꿔서 이동을 한다는 화성의 역행,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천동설로 설명을 할 수 없는 현상들인데요. 하지만 인류가 지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한 대부분의 시간을 천동설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지배를 해왔어요. 따라서 이 천동설 자체가 상당히 버리기 어려운 사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하지만 이 천동설을 설명하기 위해 천체들의 궤도를 이상한 모양으로 변형을 시켜서 또 설명을 하기도 해요. 천동설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천동설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코페르니쿠스가 발상의 전환을 하기 시작하는데 1529년 본인이 직접 지은 책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을 짓게 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지동설이라는 것을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항성, 즉 별이죠. 항성과 행성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동설에 따라서 우리 태양계가 유일하게 행성을 가진 시스템이 아니라는 견해가 등장을 하게 되었고요. 16세기에 일반 대중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이탈리아의 천문학자이자 철학자인 지오다노 브루노인데, 이분은 당시 코페르니쿠스의 열렬한 신봉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당시에 관념적인 생각으로 이 우주는 무한하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었고, 이 무한한 우주 속에 우리와 같은 세계, 즉 우리와 같은 태양계가 엄청나게 무한으로 존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에 관한 의견을 기록으로 남긴 사람이 있는데 바로 18세기의 천문학자 토머스 라이트입니다. 1750년 그의 저서 우주를 바라보는 독창적인 이론 또는 새로운 가설이라는 책이 있는데, 다른 별을 돌고 있는 행성, 즉 외계 행성의 가설을 정립을 했었고요, 이 책에서. 그리고 우리와 같은 태양계가 우리 태양계의 밖 다른 곳에서도 형성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가설로 기록으로 남겨놨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외계 행성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 자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외계 행성의 종류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 태양계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암석형 행성, 기체형 행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외계 행성을 연구하고 발견이 됨에 따라 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행성들이 발견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거든요. 지구보다 조금 더 큰 하지만 기체도 있고 암석도 있는 슈퍼지구형, 우리 해왕성과 같은 해왕성형도 있고 그다음에 목성보다 몇 배가 더 큰 거대 가스형으로 이렇게 크게 네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슈퍼지구형은 우리 태양계에는 없는 형태의 행성인데요. 지구보다는 무겁고 해왕성과 같은 가스형 행성보다는 가벼운데 암석과 가스가 공존을 하고 있는 형태의 행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특히 소개해주고 싶은 외계 행성의 형태가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태양계를 어떠한 별을 주기적으로 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우주 전체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행성인데요. 이 떠돌이 행성은 보통 두 가지 경우로 만들어진다고 해요. 보통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같이 가스 구름에서 수축을 하면서 흔히 말하는 별이 되는 재료가 모이다가 별이 될 정도로 충분하게 물질들이 모이지 못해서 별이 되지 못하고 거대한 행성이 되는 경우가 떠돌이 별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목성의 몇 배의 크기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떠돌이 행성이 생겨나는 경우와 우리 태양계와 같이 일반적인 행성계에서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떠돌이 행성이 왔다든지 아니면 행성과 행성의 거대한 충돌이 일어났다든지 이러한 외부적인 이유로 인해서 중력적으로 그 항성 시스템을 벗어나게 되는 경우죠. 이렇게 벗어나게 돼서 정처 없이 우주를 떠돌아다니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떠돌이 행성이 지구만한 크기부터 목성의 몇 배, 수십 배 정도까지 되는 크기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크기를 가진 떠돌이 행성들은 우리 은하계에서 수십억 개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외계 행성은 어떻게 발견을 했을까요? 지금 4,500여 개가 발견이 되었다고 했는데, 먼저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직접적으로 보는 방법이겠죠. 기본적으로 외계 행성은 아주 멀리 있고 또 그 주위를 돌고 있는 별보다 몇백만 배 이상 어둡게 됩니다. 따라서 목성이나 금성의 사진을 찍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현상은 마치 우리가 햇빛이 아주 강한 날 우리 주위에 햇빛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선글라스를 끼게 되면은 주위의 물체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보게 되는 거죠. 이 방법을 크로노그래피라고 부르는데, 그 가운데 돌고 있는 강한 별빛을 인공적으로 가려서 주위에 별을 돌고 있는 행성이 있는지를 관측을 하게 되는 것이 직접 관측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방법이 하나가 바로 시선 속도 측정법인데요. 별과 행성이 공전을 할 때는 서로가 모두 중력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별과 행성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은 같지만 그 무게가 서로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행성은 별 주위를 크게 돌게 되고 별도 마찬가지로 행성 주위를 도는데 그 무게 중심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 무게 중심을 중심으로 별이 약간 아주 작게 회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작게 별이 공전을 할 때 이 별빛이 우리의 시선 방향에서 멀어지면은 별빛이 적색으로 이동을 하면서 파장이 길어지게 되고요. 또 가까워지면은 파란색 쪽으로 옮겨오게 되면서 파장이 짧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별의 미세한 움직임을 통해 별이 행성을 가지고 있는지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그 크기가 얼마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미시 중력 렌즈 측정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가장 유명한 이론, 시공간에 대한 개념을 이용을 해서 중력을 설명한 이론이죠. 큰 천체는 공간을 크게 휘어지게 하고 작은 천체는 작게 휘어지게 하는데, 이러한 공간의 휘어짐은 빛을 왜곡시키고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빛의 휘어짐은 재밌는 현상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바로 중력에 의한 공간의 휘어짐이 마치 돋보기와 같이 빛을 일시적으로 모았다가 다시 퍼지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 행성을 가지고 있는 별이 미시 중력 렌즈 효과를 우리에게 보여줄 경우에는 행성을 가지고 있는 별보다 더 멀리 있는 별빛, 더 뒤쪽에 있는 별빛이 행성을 가지고 있는 별로 인해서 밝기가 점점 증가하다가 행성을 만나는 순간 아주 약간
여러분들 여드름 나는 것처럼 아주 약간의 볼록한 모양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행성이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게 되고요. 미시중력 렌즈를 통해서.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떠돌이 행성을 찾는데 이 미시중력 렌즈가 아주 효과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떠돌이 행성들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관측을 하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미시중력 렌즈 효과를 통해서 떠돌이 행성들도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면서 아주 성공적인 방법인 바로 측광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행성의 그림자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들 일식을 보신 적이 있죠? 일식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천문현상 중에 하나인데, 다른 별에 있는 행성이 공전하고 있는 그 별 앞을 지나갈 때 별빛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때 감소하는 양은 매우 적은 양의 감소를 하는데, 관측 장비의 우수성, 관측 장비 기기들의 발달로 인해서 아주 작은 양의 빛의 감소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별빛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별빛이 얼마나 감소를 하는지를 알아내는 광도곡선이라고 부르는 그래프를 통해서 별빛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찾아냅니다. 가장 효과적이면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측광법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런 외계 행성을 직접 탐사해 볼 수 있는 계획은 있을까요? 2021년 말에는 2021년 12월이죠. 12월로 얼마 전에 확정이 되었는데 JWST,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라는 것이 발사가 되게 됩니다. 이 발사를 통해서 외계 행성의 정밀한 대기를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액체 상태의 물의 존재를 알아볼 수 있고요. 또 대기 분석을 통해서 외계 생명체의 가능성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2016년도에 Breakthrough Starship 프로젝트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과학자이자 러시아의 사업가인 유리 밀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같이 스티븐 호킹, 칼 세이건의 미망인이신 앤드리아, 다이슨 스피어의 개념을 설립한 프리만 다이슨 박사 등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지구에 레이저 기지를 건설을 하게 됩니다. 손톱 정도의 크기가 되는 우주선에다가 아주 큰 우주 돛대를 달아서 이 레이저 기지에서 일시적으로 우주 돛대에 레이저를 발사를 해서 가속을 시키는 거죠. 빛의 20% 정도까지 가속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매우 빠른 속도로 가속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한 세대 내에, 이번 세대 내에 관측 결과를 볼 수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요. 목적지는 바로 프록시마 센타우리입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 직접 관측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계획대로라면은 앞으로 50년 정도 후에 프록시마 센타우리 그리고 그 주위를 돌고 있는 외계 행성의 관측 데이터를 직접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럼 과연 우리는 이 넓은 우주의 유일한 존재일까요? 칼 세이건의 주도로 나온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사진인데요. 이 사진에 보이는 작은 점, 이 작은 점이 바로 지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의 고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지구인데, 적어도 아직까지는 생명을 간직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예요.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 우리 인류가 다른 행성에 이주를 할 수 있는 행성은 아직 없습니다.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을 통해서 인류가 느끼고 있는 자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인류의 고향인 지구가 우주에서 한 점, 보잘것없는 것처럼 다른 세상이 존재할 수 있다는 믿음, 그게 바로 우리가 외계 행성을 연구하고 탐사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